안녕하세요. 20년간 의료복지 정책을 연구해온 사회복지학자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부터 달라진 병원비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난달부터 제 상담실을 찾는 어르신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병원비를 꼬박꼬박 냈는데도 정부 지원을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1년간 병원비로 800만 원을 쓰고도 환급을 한 푼도 못 받으셨다더군요. 혹시 여러분도 병원비 낼 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편하게 결제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으면 합니다. 병원비 내는 방식 하나만 바꿔도 연간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올해부터는 정부 지원금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작년 12월 제 상담실에 김순옥님이라는 72세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무릎 수술과 당뇨 치료로 1년간 병원비를 거의 900만 원이나 쓰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은 돌려준다는 말을 듣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했더니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분명히 병원비를 다 냈는데 왜 지원을 못 받냐고 항의했지만 공단 직원은 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자동 집계가 안 된다는 설명만 반복했다고 하더군요. 그분은 그날 상담실에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몇 년간 모아둔 돈으로 병원비를 감당했는데 정부 지원을 못 받게 된 게 본인 실수라는 사실이 너무 억울하다고요.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병원비 내는 방법 하나만 제대로 알았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손해였거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합니다. 병원비를 어떻게 내야 정부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2026년부터 달라진 의료비 지원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별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은 어떤 게 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서류나 어려운 절차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만 시간 내서 이 영상 보시고 실천하시면 올해부터는 병원비 걱정을 크게 덜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 진료를 받고 나서 수납 창구에서 자연스럽게 카드를 꺼내십니다. 현금 들고 다니기 불편하고 카드는 포인트도 쌓이니까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예전에는 그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 실무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게 생각보다 큰 문제더군요. 병원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건강보험공단 전산에 자동으로 기록이 안 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건 1년간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예요.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다른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간 50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되고 일반 가정도 소득에 따라 80만 원에서 580만 원 사이에서 상한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작동하려면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진료비 내역이 자동 전송돼야 합니다. 병원 수납 창구에서 본인 부담금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내면 전산에 바로 기록되는데 카드로 결제하면 이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개인 의원이나 작은 병원일수록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작년에 제가 만난 박영자님이라는 분이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분은 75세이셨고 척추협착증과 고혈압으로 매달 병원을 다니셨어요. 동네 정형외과와 내과를 오가며 1년 동안 병원비로 약 850만 원을 쓰셨는데 전부 신용카드로 결제하셨다고 합니다. 카드 포인트도 쌓이고 현금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 편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올해 초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 안내문이 날아온 이웃집 어르신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어요. 그분도 작년에 병원비를 많이 썼는데 왜 본인한테는 연락이 안 오냐고 공단에 전화했더니 전산에 기록된 병원비 총액이 120만 원밖에 안 된다는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분명히 영수증을 모아놨는데 총액은 850만 원이 넘는데 공단 기록에는 일부만 잡혀 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그분이 다니던 동네 정형외과와 내과 2곳, 모두 카드 결제 내역을 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지 않고 있었어요. 병원마다 전산 시스템이 다른데 규모가 작은 의원들은 카드 결제 내역을 별도로 공단에 신고하는 절차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국 그분은 직접 영수증을 모아서 공단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했는데 이 과정이 거의 3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게다가 영수증 중 일부는 가멸지로 된 거라 글씨가 흐려져서 증빙 자료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결국 인정받은 병원비는 720만 원 정도였고 환급받은 금액도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병원비를 냈더라면 자동으로 전산에 기록됐을 테고 별도 신청 없이도 환급을 받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병원비를 카드로 결제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방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병원 수납 창구에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본인 부담금만 내시면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 병원이 계좌이체를 받아주니까 현금 들고 다니기 불편하시면 스마트폰 뱅킹 앱으로 바로 이체하시면 돼요. 만약 그동안 카드로 결제하신 분이라면 영수증을 모두 모아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단 영수증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고 가멸지 영수증은 복사해서 함께 제출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글씨가 사라지거든요. 2026년 1월부터 본인 부담 상한제 기준이 일부 조정됐습니다. 정부에서 매년 물가 상승률과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상한액을 조정하는데요. 올해는 소득 하위 50% 가정의 부담 상한액이 소폭 인상됐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여전히 연간 50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되지만 차상위 계층과 소득 하위 50% 구간은 각각 10만 원씩 상한이 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간 50만 원, 차상위 계층은 연간 100만 원, 소득 하위 50% 이하는 연간 130만 원까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 소득 상위 구간으로 갈수록 상한액이 높아지는데 최고 구간은 연간 580만 원까지 본인이 부담하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상한액은 건강보험 적용되는 진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만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비급여 항목,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나 약은 포함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임플란트나 특수검사, 상급병 진료 같은 건 아무리 많이 써도 상한제에서 빠집니다. 또 하나 달라진 점은 긴급복지 의료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75% 이하였는데 2026년부터는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됐어요. 즉 중간 정도 소득 가정도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의료비 부담이 크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지난달에 만난 이정숙님은 이 제도를 몰라서 큰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68세이셨고 남편과 단둘이 사시는데 남편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응급실에 실려가서 한 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가 순식간에 1,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도 본인 부담금이 400만 원이 넘었고 비급여 항목까지 합치면 800만 원 가까이 됐어요. 그분은 평생 모아둔 적금을 깨서 병원비를 냈는데 통장에 남은 돈이 거의 없더라고요. 자식들이 있긴 하지만 다들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차마 손을 벌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병원 사회복지사가 긴급복지 의료 지원을 받아보라고 안내해줬는데 이미 병원비를 다 낸 뒤였어요. 긴급복지 의료 지원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청하는 건데 그분은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고 병원 사회복지사도 처음에는 소득 기준이 안 맞을 거라고 생각해서 안내를 안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기준이 완화돼서 중위소득 100%까지 가능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결국 그분은 뒤늦게 긴급복지 의료 지원을 신청했지만 이미 병원비를 다 낸 상태라 소급 적용이 안 됐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위기 상황 발생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거든요. 만약 미리 알았더라면 이번 초기에 신청해서 병원비 중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정보를 몰라서 기회를 놓친 겁니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평소에 긴급복지 의료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해요. 본인이나 가족이 갑자기 큰 병으로 입원하게 되면 병원비 내기 전에 주민센터나 병원, 사회복지사에게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하면 보통 일주일 안에 결과가 나오고 승인되면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2026년부터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도 소득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예전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중위소득 200%까지 확대됐어요. 즉 중산층 가정도 큰 병으로 의료비 부담이 크면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해요. 특히 큰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사회복지사가 있으니 꼭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병원비 낼 돈이 없어서 치료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 마련한 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몇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첫째, 병원비는 반드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내셔야 전산에 자동 기록됩니다. 둘째, 여러 병원을 다니시더라도 모든 병원비가 합산돼서 계산됩니다. 셋째, 1년간 병원비가 상한액을 넘으면 다음 해 9월쯤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안내문이 옵니다. 환급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는 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계산해서 본인 계좌로 입금해주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은 자동으로 환급되지만 간혹 전산 오류나 병원 신고 누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확인이 필요해요. 제가 상담했던 최영수님이라는 분은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70세였고 전립선 수술과 당뇨 합병증 치료로 작년 한 해 병원비를 1천만 원 가까이 쓰셨어요. 본인 부담 상한제에 따르면 소득 구간상 연간 320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되니까 680만 원 정도는 환급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병원비를 낼 때마다 현금으로 냈는데 영수증을 챙겨두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주는 영수증을 그냥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9월쯤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안내문이 왔을 때도 대충 보고 넘어갔다고 해요. 자동으로 입금될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입금이 안 되더래요. 이상하게 생각하고 공단에 전화했더니 일부 병원에서 진료비 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서 전산상 병원비 총액이 실제보다 적게 잡혀 있다는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공단 직원이 영수증을 제출하면 정정해 주겠다고 했지만 그분은 영수증을 버린 상태였어요. 할 수 없이 그분은 다시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 내역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일부 병원은 이미 1년이 지나서 자료 열람비를 따로 내야 한다고 하더래요. 결국 비용을 들여서 자료를 받아서 공단에 제출했는데 심사에만 또 2달이 걸렸습니다. 그분은 환급금을 받기까지 거의 반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병원비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셔야 해요. 요즘은 대부분 병원이 홈페이지나 앱에서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지만 작은 의원은 그런 시스템이 없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니 영수증을 받으시면 집에 돌아와서 따로 파일에 모아두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매년 1월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해서 작년 병원비 총액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본인이 계산한 금액과 공단 기록이 다르면 바로 문의해서 정정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늦어질수록 자료를 찾기 어려워지니까 1월이나 2월에 미리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가족 중 누군가가 병원을 자주 다니신다면 그분 명의로 병원비를 몰아서 내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본인 부담 상한제는 개인별로 계산되거든요.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병원비를 200만 원씩 썼다면 상한제 혜택을 못 받지만 한 사람 명의로 400만 원을 쓰면 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이건 같은 세대원끼리만 가능하고 실제로 진료받은 사람과 수납하는 사람이 달라도 되는지는 병원마다 규정이 다르니까 미리 확인하셔야 해요. 일부 병원은 본인만 수납할 수 있다고 하는 곳도 있거든요. 아무튼 본인 부담 상한제는 제대로만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병원비 내는 방식부터 영수증 관리까지 조금만 신경 쓰시면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으니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의료 지원은 갑자기 큰 병에 걸렸을 때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제도는 위기 상황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미리 알고 계시지 않으면 기간을 놓치기 쉬워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미리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긴급복지 의료 지원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을 때, 둘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때, 셋째,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입니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기준으로 1억 3,500만 원 이하인데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대부분 해당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이고 연간 2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입원 치료뿐 아니라 외래 진료도 가능하지만 보통은 입원이나 수술처럼 의료비가 많이 드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작년 여름에 제가 상담했던 한미경님은 이 제도 덕분에 큰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66세였고 혼자 사시는데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119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가서 응급시술을 받고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병원비가 문제였어요. 중환자실 입원비에 시술비까지 합치면 본인 부담금만 500만 원이 넘게 나왔거든요. 그분은 국민연금 받아서 생활하시는데 한 달에 60만 원 정도였고 저축해둔 돈도 많지 않았습니다. 병원 사회복지사가 상황을 파악하고 긴급복지 의료 지원을 신청하라고 안내해줬어요. 그분은 사회복지사 도움을 받아서 입원 3일째 되던 날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냈는데 일주일 만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병원비 중 300만 원을 지원받았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 상한제로 일부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만약 그분이 긴급복지 의료 지원을 몰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평생 모은 돈을 다 쓰거나 아니면 자식들한테 손을 벌렸을 겁니다. 그런데 제도를 알고 제때 신청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분은 퇴원 후 제 상담실에 찾아와서 고마움을 표하시면서 주변 어르신들한테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꼭 알려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프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위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긴급복지 의료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정도인데 주민센터에서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중요한 건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30일이 지나면 소급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신청할 때 병원 사회복지사나 주민센터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본인이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 주변에 갑자기 큰 병으로 입원한 분이 계시다면 이 제도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정보를 모르면 받을 수 있는 지원도 못 받게 되니까요. 건강할 때 미리 알아두고 필요할 때 당당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앙정부 제도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마다 추가로 지원해주는 제도들이 꽤 많아요.
서울시만 해도 어르신 의료비 지원, 치매 검진비 지원, 틀니 임플란트 지원 같은 게 있고 경기도나 부산시도 비슷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간 50만 원까지 의료비를 추가 지원해 줍니다. 이건 본인 부담 상한제와는 별개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틀니나 임플란트 같은 치과 치료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본인 부담금을 대폭 줄여주는 제도가 있고요. 경기도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데 중앙정부 기준보다 소득 기준이 더 완화돼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 지원은 못 받아도 경기도 지원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산시도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나 희귀질환자 지원 같은 걸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 가을에 상담했던 장순희님은 이런 지역 제도를 몰라서 손해를 보셨습니다. 그분은 67세였고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데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비가 꽤 나왔는데 본인 부담 상한제로 일부는 돌려받았지만 여전히 부담이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동네 주민센터에서 어르신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서울시에서 기초연금 받는 어르신한테 연간 50만 원까지 의료비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제도였는데 그분도 조건이 딱 맞았습니다. 문제는 수술한 지 이미 6개월이 지난 뒤였다는 거예요. 주민센터 담당자한테 문의했더니 이 제도는 의료비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하더래요. 그분은 기간을 넘겨서 신청 자체를 못했습니다. 50만 원이 큰 돈인데 정보를 몰라서 놓친 거죠. 그분은 그날 제 상담실에 오셔서 한참을 속상해하셨어요. 이런 일을 막으려면 본인이 사는 지역의 의료비 지원 제도를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상담받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한테 나이와 소득 상황을 말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다 알려줍니다. 또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역별 복지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어요. 본인이 사는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하면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는 복지 제도들이 쭉 나옵니다. 어르신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치과 치료비 지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큰 수술을 앞두고 계시다면 병원 사회복지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이런 지역 제도를 잘 알고 있어서 본인 상황에 맞는 지원을 안내해 줄 수 있거든요. 혼자서 알아보는 것보다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특히 치과 치료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임플란트나 틀니 같은 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지역별로 지원 제도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 부담금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으니까 치료 전에 먼저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알아두실 게 있는데 이런 지역 제도들은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맞으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늦으면 올해 예산이 다 소진돼서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2026년부터 달라진 병원비 제도와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병원비는 카드 말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내시고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시고 본인 부담 상한제와 긴급복지, 의료 지원 같은 제도를 미리 알아두시고 본인이 사는 지역의 추가 지원 제도도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어르신들께서 평생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셨는데 정작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못 받으시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정부에서 만든 제도들이 많은데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다 챙기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최우선이지만 병원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시는 일은 없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게 있다면 바로 실천해 보세요.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우시면 전화로도 상담받을 수 있으니까 귀찮아하지 마시고 꼭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